매출만 치면 250억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페라리는 458과 488을 탔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보다는 너랑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10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머님과 평생을 트럭 운전하셨던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는 게 아닌가. 옥상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그런 경험도 여가 시간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여가 시간조차도 밀렸던 회의랑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6호부터 문을 하나하나 열어본 거야, 밤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남들도 이 정도는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강사가 되기 위한 그 모든 준비 과정이었나. 지금 사교육에 있으면서 사실 일종의 부채의식을 안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반가워. 정말 제자분들도 많고 학부모님도 많으셔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자기를 알리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알아봐 주는 분들이 많은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강사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대학원 학비랑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후로 운이 잘 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수 공개해주세요. 많아서 모르겠는데 페라리는 458과 488을 탔었습니다. 사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대치동에서 이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교재가 몇만 권이 팔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편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는 벌겠다 하는 것들을 모를 수가 없고, 또 하나 대치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선생님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또 학생들에게 관심사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지영쌤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성실하게 해서 이뤄낸 것들이고, 우리한테 진짜 성적을 올려내고 정말 정직하게 버신 돈이니까 우리는 지영쌤을 응원해, 이런 식의 반응들이 학생들에게 되게 많았고, 선생님 저도 가정 배경이 되게 힘든데 선생님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을 보면서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했던 것들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있고 이제 강사가 정산받는 비율이 있고 이러거든요. 매출만 치면 250억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10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했고, 또 워낙 제가 감정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시절도 있었고요. 무턱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옥상 위에 올라갔다가 아니야, 다시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도 학생들에게 공유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대의 저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너무 수고 많았다고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너는 나중에 정말 너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너의 강의를 듣고 대학을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토닥여주고 싶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사 초창기에 학생들이 뭐를 궁금해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막 하루에 300통까지 답장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공감하면서 배웠던 것이 학생들에게 강의로 녹아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성적 고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보다 주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족에서 느끼는 어떤 힘든 점들이 정말 학생들 수험생활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300시간 가까이를 인터넷 화면을 통해 저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돼야 돼요. 진심은 300시간을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이 볼 때 이 선생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진짜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얻어야지만 그 300시간을 듣게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강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화장도 그냥 대충 립스틱만 바르고 머리 그냥 질끈 묶고 강의하던 초창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 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다음 주엔 뭐 입으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이런 머리 해주세요.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런 걸 요청할 때는 대체로 튀고 독특한 스타일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때로는 너무 튀는 장면이더라도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수업에 직접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강의를 클릭해보게 하는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학생들에게 사실 상당히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받아서 준비해보고요. 선생님 이런 색깔이 선생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도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수강생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모두 다 하나의 코디와 코디 제안이 되더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 연예인들도 항상 모든 것이 이제 평가되고 모든 것이 회자되고 때로는 비판적인 견해가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강사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강사들은 그런 어떤 평판과 아니면 비판과 아니면 환호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라는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이 강의가 정말 수업에 도움이 되면 아무리 그 깔깔이를 입고 나와도 녹색 깔깔이를 입고 나와도 왜 저런 걸 입어 하지? 내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라는 그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다 보니 강사라는 직업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가 많아서 이렇게 목이 쉬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목소리가 듣기 너무 싫다 또는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악플들도 정말 많고요. 워낙 이게 경쟁이 심한 업계다 보니 타 사이트 선생님들과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냥 자기가 느낀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옹호하기 위해 자기가 듣지 않는 선생님을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전용 원룸에 한 사람이 침입을 해서 106호부터 문을 하나하나 열어본 거야, 밤에. 그거 문을 열었어. 나 그 얼굴 처음 봤어.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애야. 너 무슨 과야? 그랬더니 자기 무슨 과래. 그래서 나 너 처음 보는 애. 그때 어제 동아리 들어왔대. 그래서 근데 너 악기 다룰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같이 악기를 연주했어, 걔랑.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 걔가 그 동아리방에 있는 악기를 싹 훔쳐가지고 도망간 도둑놈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생 사칭 사건으로 동아리방을 절도하고 다닌 절도범이었어. CCTV를 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아니면 지어낸 부분은 없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설가도 아니고 그 모든 에피소드를 지어낼 수 없고 남들도 이 정도는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 중에 애들한테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더라고요. 나중에 강사가 되기 위한 그 모든 준비 과정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너무 신경 쓰면서 불행해지기보다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직접 찾아가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나오게 된 말인데 너무 그 말 학생들이 좋아해줘서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해주고 그러면서 저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먼저 대학에 들어가서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좋다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라 또 격차가 나타나더라고요. 여전히 가정 배경이나 또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중요한 나란가 하고 잠깐 좌절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그래도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대학교 다닐 때도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별났어요. 초등학생이 시험 기간에 점수를 잘 받고 올백을 맞겠다고 이틀 3일 밤새지는 않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틀 3일간 진짜 잠을 독하게 참아가면서 밤을 새기도 했었고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유별났어요. 기본적으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자기애와 욕심이 남들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머님과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평생을 트럭 운전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타고난 어떤 집안의 배경이 그렇다거나 이런 건 정말 아니었는데 기억력이 좀 뛰어났던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강사로서 엄청난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보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질의응답들을 읽다 보니 정말 작은 단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무얼 지향한다거나 지양한다거나 이런 것의 뜻의 차이도 모르고 고지식하다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할 때도 이 문장 안에 단어는 무슨 뜻이야 라고 단어 뜻을 얘기해 주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해시키는 그 뿌듯함이 정말 크더라고요. 사실 필기하는 자세, 수업 들을 때 눈에 총기 또는 질문하러 올 때 그 질문의 그 수준을 보고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학생의 성적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학생의 목표 대학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학생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매 순간 매 순간 얼마나 충실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앞에서 보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학생이 다 우리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닌다 할지라도 언젠가 5년 후, 10년 후 만나고 보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을 만큼 최종 합격한 대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취들을 이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생들이 열정, 그 매 순간 매 순간의 도끼와 충실함은 영원히 또 보상받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주말도 내내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촬영을 하고 주중에도 카메라가 켜서 촬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정말 쌩쌩하게 학생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건강한 척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두뇌를 가동해서 책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이 찾아오기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체력적인 것들은 제가 다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업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미 여러 군데 언론에 나기도 하고 재판도 됐던 적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타사에서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나 조직적 견제가 있었던 적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강사들끼리 알력 관계 같은 것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던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로 고통받은 적들이 되게 많아서서 그런 점들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여가 시간조차도 밀렸던 회의랑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정말 여가 시간이 생기면 어색해요. 오늘 왜 스케줄이 비지? 그럼 여기서 무슨 촬영을 하나 더 할까? 그래서 일을 더 하나를 기획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한 1년에 3주에서 4주 정도는 휴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도로에는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지만 바다는 망망대해에 제 배만 떠 있거든요. 1년에 한 4주 정도 빌 때 바다 낚시를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사랑받고 또 한 분야에서 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 자체가 힐링이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의 위로가 되어 왔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사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사범대를 나왔고 교직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립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다만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새로운 시도들과 어떤 독창적인 어떤 방식이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혼자서 튀지 마라.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견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으로 많은 것을 기획해서 할 수 없는 관료제적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교육에 있으면서 사실 일종의 부채의식을 안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사교육 강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이 그만큼 입시 경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사교육이 과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위로,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공부 동기부여가 만약 공교육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몇몇 영상들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이라는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과 그리고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될 시대에 5개의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잘 골라내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부수 효과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형적인 한국 교육 시장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돌처럼 미리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육성을 네. 시킨 사실인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정말 앞으로 육성될 스타 강사 선생님의 육성 프로그램의 강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스타 강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에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다 배우고 카메라 테스트하고 그리고 데뷔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강력계 여검사를 제가 꿈꾸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법고시를 붙어서 법조계에 갔으면 만났을 용의자나 또는 전과자나 피의자나 의뢰인이 아니라 정말 맑은 순수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직업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 강사로서의 성취는 아주 작은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더 잘하는 후배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제가 자리를 물려드리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무언가 다 이뤘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거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인생의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원점이 돼서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강의할 곳이 사라지고 인터넷 강의가 없어지고 제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면서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어느 수준이 지나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결혼이나 연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보다는 너랑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너한테 너무 잘 맞으니까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가 묶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훨씬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결혼 시스템과 너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교육 강사라고 하면 오직 성취와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애들에게 공부에만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 지치면 쉬어도 돼 라는 위로를 주는데 중점을 많이 맞췄고 그 위로와 함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시를 하거나 또는 입시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이거나 또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어떤 대학에 가는지에 너무 집중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이미 너무 힘들다는 거, 이미 이 경쟁사회 속에서 많이 지쳐있다는 거,
꼭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회 속에서 이런 얘기로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학생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게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를 점수로만 등수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